자, 379쪽의 용어에서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379쪽의 12번의 건축주요. 건축법에서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의 건축 대전 용도 변경 등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 두고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하고요. 제조업자라면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유통업자는 유통시키는 사람, 설계자는 설계하는 사람. 설계자가 만든 도서를 설계도서. 공사감리자, 감리하는 사람이요. 감리하는 사람. 시공자, 공사를 직접 맡아서 하는 자, 공사를 직접 실시하는 자,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하죠. 건축의 유지관리, 건축물을 잘 유지관리하는 거. 할 얘기 없어요. 넘겨보세요.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된 전문 기술자. 특별 건축구역, 특별히 건축할 구역. 그러니까 특별히 건축할 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위해서 이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 안 하는 혜택, 아니면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특별한 건축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제가 별거 없다고 하는 얘기들 역시 어떻게 낼 수가 없잖아, 이걸. 22번 같은 건 낼 수 있죠? 고층 건축물. 22번은 이제 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중에서도 이제 고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특별한 규정을, 좀 특별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고층 건축물 무엇이다라는 걸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자, 22번의 1번의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보통 건축법에서 이제 크다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 갖고 나와 있다 그러면 A 또는 B의 형태예요. 둘 다 커야 큰 게 아니고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커도 큰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A 또는 B의 형태라면은 작은 것을, 반대로 작은 것을 얘기할 때는 두 기준이 나왔다면, 두 기준이 나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크면 크다라면, 작으려면 둘 다 작아야 작은 거죠.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크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거 얘기할 때는 A 또는 B의 형태라면, 작은 것을 얘기할 때는 나중에 A 및 B의 형태가 된다고. 둘 다 작아요. 보통 작은 걸로 봅니다. 이건 큰 거잖아요. 그리고 우선 30층을 기억하시면 높이는 30층 높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할 때가 항상 30층 이상이 다 고층이다. 그러면 고층이 30층, 고3 이렇게 했던 거. 고3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라고 했던 고층이잖아. 고층을 살짝 말을 변형을 해서 고충을 느낀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가장 고충을 느끼는 학생들이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3이다. 그래서 고층이 30층 이상 곱하기 한 개층 높이는, 건축법에서는 한 개층의 층 높이를 보통 4m로 봐요. 4m가 한 개층의 보통 높이거든요. 그래서 30층을 기억하셨다면 30층이 아니더라도 30층 곱하기 4에서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면 고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로는 제한이 없어요. 최소 30층 또는 120m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 고층 중에,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초고층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있고 초고층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 속에 초고층과 준초고층 2번, 3번으로 다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이라면 고층 중에서도 층수가 따로 50층 이상을 얘기해요. 50층 이상. 50층 곱하기 4에서 200m 이상은 나온 얘기고는 50층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까 고층이 고3이다 그래서 30층 이상이라면 이번에는 초고층이면 고층 앞에 초가 붙어 있죠. 초는 화투에서 숫자 5를 얘기한다. 50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화투를 모른다면 초에서 초 아닙니까? 치음만 빼고 모음만 봐도 5 아닙니까? 그냥 초 5 아닙니까?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숫자. 그리고 준초고층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 아까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를 준초고층이라 해요. 그러니까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를 준초고층, 그러니까 준초고층이라면
예를 들어 충소가 30에서부터 49층까지, 높이가 120m에서 199m까지가 준초고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 건축도 실내 건축하는 거,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건축하는 거,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된다고. 실내에서 건축하는 걸 다 얘기하죠. 건축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등 장식물을 설치하는 거, 실내 건축을 얘기합니다. 부속 구조물 건축에 설치되는 부속된 구조물을 얘기하고, 25번도 에휴, 이거는 진짜 읽어드리는 것도 참 뭐하네. 낸 적은 없어요. 역시 내수 재료요. 그냥 여기 내자는 다 견딜 내자, 물수자. 물에 견디는 내수성을 가진 내화, 불에 견디는 구조. 방화, 막을 방자, 화재를 막는 구조. 난연재료, 어려울 난자, 탈 연자, 불에 타기 어려운, 불에 잘 안 타는 재료. 불연재료, 아예 타기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불에 안 타는 재료. 주음불연재료. 낸 적은 없어요. 낸 적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부속건축물. 자리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건축을 얘기합니다. 마치 민법으로 따지면은 주물에 대한 종물 개념과 비슷한 것이 주된 건축에 대한 부속건축물 개념이에요. 그러면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과 같은 대지에 있대 주된 건축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독자적 건축물이죠. 분리되어 있대 용도가 부속 용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지에 있으면 서로 떨어지면 안 되고, 주된 건축과 같은 대지에 있대 분리되어 있는 독자의 건축물이에요. 종물도 독립된 물건 아닙니까, 사실. 그죠? 부합물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대 이제 여기 용도가 주된 건축물의 부속 용도라는 거지. 부속 용도. 그래서 이런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된 건축물인 농가가 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농사 짓기 위해서 농기계가 필요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 같은 것을 농가와 농어촌 주택과 같은 대지에 지었다. 그럼 분리되어 있대 부속 용도죠. 그게 부속 건축물이라고 해요. 큰 식당에 있어서 식재료 보관 창고를 별도로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속 건축물입니다. 그 부속 용도라는 게 27번에 쭉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셔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부속 건축물이 나오게 되면은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마치 종물이 주물 처분에 따라가듯이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부속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주된 건축물을 못 짓는 곳이면 부속 건축물은 당연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8번 발코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발코니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을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라고 해요. 상상이 되시죠? 건축의 외벽에 접해서 거기 설치되어 있는 전망이나 휴식 용도로 쓰이는 그런 것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한옥 등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별로 할 게 없잖아. 자, 30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지금까지 한 2번은 낸 적이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근데 어렵게 낼 때 냈어요. 좀 틀려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낸 거기 때문에 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느낌 잡으세요. 세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30회 동안에 2번 나왔으면 잘 나온 거예요? 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낼 때 냈으니까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다중이 이용한다. 많은 무리의 많을 따자 무리 중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려고 다중이용 건축물 개념을 하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인데 이 바닥면적 합계가 적어도 5천 이상이면 조금 넓은 거예요. 5천 이상을 전제로 해서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중의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용하고 주로 이용하고 거주하고 뭐 살거나 이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큰 거점을 상상하시면 돼요.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게 상상이 되나요? 혹시 어떤 게 상상이 되나요? 하고 물어봤네. 안 물어보는 위주로 가니까 아주 편하고 좋은데 그냥 저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기억번에 예를 들어 문화비치피설 편하게 보세요. 그냥 문화비치피설. 뭐 대형 영화관 같은 거 막 이런 게 문화비치피설에 들어가거든요. 전시장 큰 거. 그런데 여기서도 굳이 한다면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예요. 동물원, 식물원은 주로 누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물, 식물이 직접 거기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 식물이. 그래서 5천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규제하는 게 아니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원, 식물원에 사람들이 보러 가는 게 있지만 거기서 주로 있는 것은 동물, 식물이라. 많은 사람 모이는 종교시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판매시설, 큰 백화점 같은 게 판매시설이에요. 아니면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각종 터미널 같은 거, 여객용시설, 여객터미널 같은 거, 큰 종합병원 이런 것들, 관광 숙박시설, 많은 사람들이 관광 숙박이 관광 호텔 막 이런 것들이거든 이게. 그런 것들로서 5천 이상이면은 많은 사람 모이는 그런 시설로서. 근데 이걸 세밀하게 내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16충 이상이면, 아까 용도 따지는 것은 5천 이상이고 아니면 용도라 상관없이 16충 이상을 다중용어총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 보기도 힘든데 그 아래 준, 다중용, 다중예, 준한다 해서 1000 이상으로서 더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건 낸 적은 없고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중용 건축물도 그나마 2번 나왔으니까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가뜩이나 넓고 많은데 이건 뭐 이거 특수구조 건축물 31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있어요. 특수구조 안 보여드려요. 이것도 제가 아까 뭐 중요하다 아니다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살펴보세요. 자, 이제 용어 끝났고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적용 범위에 대해서 뭐 간단한 타이틀 좀 요거를 좀 적어드리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잠깐 간단한 체계를 적어드리면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상물, 어떤 물건에 건축법이 적용이 되느냐, 이 물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대상 행위,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이 적용이 되느냐,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건축법이 적용되는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약간씩 달라져요. 대상물이라면 일단 건축물을 생각할 수가 있죠.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들어서는 대지에도 건축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대지 개념 아까 배우셨고, 건축물은 아니지만 공작물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공작물. 우리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 중에서 이제 공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건축 설비는 아까도 대충 봤습니다만 시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아주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건축물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 되겠죠. 예외적으로 이런 것에 공작물에 적용되고 물건 중에서는. 그래서 대상 행위라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적용이 되느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건축 행위에 대해서 통제에 들어가고요. 건축은 아니지만 크게 고치는 대수선에도 통제가 들어가고, 건축의 쓰임새, 건축물을 있는 상태에서 용도를 바꿀 때 용도 변경 행위 3가지 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개념들을 배우고 나서 대상 행위에서는 예를 들어 건축과 대수선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건축의 적용되기를 허가 신고 이렇게 나눠져요. 원칙이 허가, 가벼운 게 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용도 변경은 이 둘을 묶어서 그렇고, 용도 변경은 별도로 역시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 하는지 신고를 통해서 하는지, 이 행위세는 다 허가 신고예요. 신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거 할 때가 신고하면 되는 거죠. 원칙이 허가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가 신고 이제 나눠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이 되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과 일부 규정은 적용이 안 되고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되는 일부 적용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땅과 일부만 적용되는 땅,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부터 들어갈까요? 요거부터. 저기서 물, 03번의 현상, 물부터 나오죠. 물건부터. 뭐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나오잖아. 건축물이 적용되고, 건축물의 뜻은 아까 배웠던 뜻,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에이, 그냥 내용 봐주세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그냥 이건 큰 틀에서 미리 줄거리 써놓은 거잖아. 대상물 중에 지금 건축물부터 나오잖아. 순서대로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쓰시느라고 다음 거를 못 보면 안 돼요. 다음 게 내용 보는 게 더 중요해요. 384쪽에 양가로 2번. 건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건축물에 해당되지만 건축법 적용 안 받는 건축물을 예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5가지 있지만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해서 여기는 건축법 적용 안 하는구나. 다음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5가지에는 이 법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박스의 첫 번째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얘기합니다. 이 1번 얘기는 왜 건축법 적용 안 하냐면은 법의 목적이 서로 달라서예요. 법의 목적이 서로 달라서. 문화재 보호법이랑 건축법의 법의 목적이 달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를 그대로 오랫동안 보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가지정, 임시지정만 받더라도 건축보선을 떠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화재 같은 경우가 문화재로 지정이나 가지정될 정도라면 아주 오래된 건축물인데, 이 오래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각에서 보면, 건축물의 안전을 따지는 건축법 시각에서 보면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바로 그냥 부셔버리고 새 건물 져야 되는,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문화재는 아무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을 아예 적용 안 하고 문화재 보호법 적용만 받는 겁니다. 그 현상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게 문화재 보호법이기 때문에 법의 목적이 달라서고, 나머지 2, 3, 4, 5번은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 적용을 안 하느냐?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우리 건축법을 적용하려면 대지가 아까 1필지를 1대지로 본다, 이런 식으로 대지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특정이 돼야 그 대지 면적 대비 건폐율, 용적률, 각종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이 들어서 땅을 특정할 수 없다면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땅인지를 모르는데 거기다 어떻게 건축 기준을 적용합니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철도나 교도에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다. 그래서 철도가 됐든 궤도가 됐든, 궤도 열차의 궤도가 됐든 그 선로 부지 안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다음에 거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시설들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 보안 시설, 철도가 너무 통제하는 아니면 운전의 보안에 관련된 이 운전 보안 시설, 아니면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우리가 철도역 들어가서 기차 타려고 할 때 저쪽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은 위를 육교처럼 위로 지나서 가는 것도 있고 아래로 통하는 이런 시설도 있는 거, 이런 거 위나 아래를 가져오는 보행 시설. 플랫폼, 열차 기다리는 플랫폼,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급탄 급유 시설. 이 부지 안에서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 시설이 있고, 옛날 시설이지만 급탄 시설이 있어요. 급탄. 참 이런 것도 사실상 요새 안 쓴다라면 이거 없애버려도 되는데 그대로 두고 있네. 탄 쓸 때가 옛날에 그 전기기관차 시설에 쓰던 거 아닙니까? 탄을 공급받아야 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남아있긴 남아있어. 급유시설, 기름 등을 공급하는 이런 시설들 다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철도나 교대 선로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어떤 급수시설, 급탄시설, 뭐 운전부화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지을 건축물이 어디에 들어서는지 대지가 특정이 안 돼요. 나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구분이 없잖아. 전체 선로부지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선로부지를 대지에서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대지가 특정돼야 되는데 특정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번과 관련해서는 구별하셔야 될 게 혹시 헷갈리는 게 동그라미 1번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전통 사찰, 전통 건축물 이런 표현을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문화재로 지정이나 가지정된 문화재만 손을 떠난다 그랬지? 전통 사찰, 전통 건축물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전통 사찰도 다 일반 건축물 건축부정 받습니다. 문화재로 가정되기 전까지는 문화재 아니거든요. 그럼 적용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철도계도 선로부지에서는 쭉 선로부지 아닌 걸 쭉 해놨는데 대표적인 게 아닌 예가 철도 역사예요. 철도 역사. 예를 들어 철도 역사 부지는 선로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거기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말이야. 여기 안 되는 것은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철도 역사 이런 게 아니고. 3번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 톨게이트거든요. 예를 들어 각각의 고속도로에서 우리 톨게이트인 거 상상을 해보세요. 톨게이트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모양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가 돼? 고속도로 내에 설치가 되잖아요. 상상이 잘 되나요? 안 되면 이렇게 제가 그리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 그렸는데 이게 톨게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 전체 고속도로 아닌데 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여기 대지를 특정할 수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아예 통제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건축법 통제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특별법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4번에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 자, 우리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입니다. 간이 창고인데 요건 전제가 붙어 있기를 가로 속에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의 대지, 즉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컨테이너 박스, 물건 수송용으로 쓰이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때, 물건 수송용으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때 요거를 수송용으로 안 쓰고 땅에 정착을 시켜놓고 문 만들고 창문 만들어서 집으로 거주용으로 쓰거나 사무실용으로 쓰거나 사회병대 사무실, 사무실용, 창고 등으로 쓰는 거 많이 씁니다. 땅에 내려놓고. 요거는 당연히 건축법 적용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왜? 지붕과 벽이 있는데요. 건축법 적용 받는 거지 보통. 그런데 어느 때만 예외적으로 안 받느냐. 공장 용도로만 쓰는 공장 대지 안에, 즉 공장 대지 안에 쓰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그것도 간이 창고로 쓸 때 이동이 쉬운 것만.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 간이 창고로 쓸 때 이동이 쉽다는 얘기는 토지의 정착성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토지의 정착성을 없애버리니까 예를 들어 그 아래 뭐라도 깔아가지고서 궤도 같은 거 깔아갖고서 쉽게 옮길 수 있는, 이동이 쉬운 거. 그럼 토지의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가는 대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장 대지 전체를 다 대지로 볼 수도 없잖아, 이거를. 그 넓은 공장 대지를. 그래서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공장 안에서 이동이 쉬운 것만이에요. 이런 말이 빠지면 건축법 적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거를 뭐 사무실로 쓰거나 주택으로 쓰는 거 땅에 내려놓고 다 건축법 적용 받아요. 정확히 구별하세요. 요거 실제 낸 적도 있고 그렇게. 그냥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적용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전제 조건 하에서만 안 받는 거예요. 전제 조건 바꿔서 적용 받는 걸로 낸 적이 있으니까 역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컨을 외워놔야 소용없다니까요. 9번의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할 때 그 수문 조작실 물 막아놓고 수문을 조작하는 수문 조작실을 보에다 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 수문 조작실이 들어서 있는 땅은 어디냐? 역시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하천구역이 다 되거든. 따로따로 여기 경계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적용할 수가 없지.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법의 목적이 달라서고 동그라미 2, 3, 4번은 상상하실 때 한결같이 다 대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조건 하에서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 이렇지 않은 건 다 원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 대지에서는 아까 개념 배운 걸로 거기 예외로 아까 둘 이상 일부를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3월달 할 때 제가 추가할 겁니다. 넘기시고 이제 공작물 보세요. 공작물인데 여기 공작물. 지금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요건을 가진 건축법 적용된다라고 있고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건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공작물에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적용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작물도 만약에 크다라면 문제가 돼요. 크다라면은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기념탑, 장식탑, 담장도 공작물 아닙니까? 아까 담장이 건축에 딸려 있으면 딸린 시설물에서 건축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통 건축으로가 분리되어 있는 담장이라면 다 공작물이죠.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크다라면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큰 공작물인데 전혀 통제를 안 한다. 그래서 대충 지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너지면 다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것만 해당이 되고 크다 그래봤자 신고밖에 없어요. 신고밖에 없어. 아까 건축을 건축할 때는 대부분 원칙이 허가, 가벼운 게 신고였잖아. 그런데 이건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 그래도 허가는 아니었고 신고만 있어요. 크지 않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공작물은 최대 커야 신고입니다. 참고로 신고는 여기 신고든 여기 허가든 신고든 건축법에 대부분 나오는 것은 건축법은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짓는 데 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허가를 받고 누구에게 신고를 하느냐 뭐 여기서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건축법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장관이 하는 건 아니겠죠. 개별 건축물인데 무슨 국가 차원도 아닌데 장관이 하겠습니까? 그럼 지자체장들 중에서는 시, 도지사급, 그 밑에 시장수, 구청장급이 있다라고 했는데 개별적인 건축물 여러분들이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건축법은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되겠습니까? 시장수, 구청장, 자치시, 자치수는 그 사람이 항상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법은 대부분 행정처이라면 대부분 자치시, 자체도 시장수, 구청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예외 특이한 게 있다고 이제 그런 건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느낌 딱 잡아둘 때 건축에 나오는 행정처는 대부분 개별적인 건축물에 불과하니까 우리 앞에서 보였던 뭐 도시사업, 정비사업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 시장 등이 많았지만 여긴 대부분이 다 이제 시장과 구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좀 더 대규모 사업을 다루니까 이 건축법보다는 주택법상 행정청이 좀 더 센 사람이 하겠죠. 큰 사람이 하겠지.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처음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해요. 만약에 여기 공작물도 건축에 딸려 짓는다면 딸린 시설물은 건축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딸려 짓는다 그러면 건축물이고 딸려지지 않고 건축가 분리해서 짓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크냐가 이제 숫자가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숫자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기는 좀 쉽게 돼 있어. 복잡해 보입니다만. 하여튼 건축법 내용은 단순해도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숫자는 많이 나오는 건데 보세요. 이제 공작물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옹벽, 굴뚝, 광고탑 등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이 다음의 공작물을 지으려는 자는 근데 이 다음의 공작물에
원래는 법에서는 다음의 공작물에 괄호를 열고 건축물과 분리하여 짓는 것을 말한다. 가로 닫고 이 말이 원래 붙어 있어요. 왜 그 말을 하잖아. 그 말이 여기 빠져 있는 게 만약에 건축물과 분리하지 않고 딸려 짓는다 그러면 건축물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별도로 신고가 필요 없죠? 건축물의 허가 신고로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작물은 전제가 건축물과 분리하여 짓는 것, 이게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빠져 있는데 그 말을 집어넣으시고 다음에 공작물 있잖아. 두 번째 줄에 다음에 공작물 거기다가 딱 표시를 해놓고 건축물과 분리하여 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좀 집어넣으시라고요. 우리가 공작물의 그 양가로 1번 전에 이분이 따로 써놓은 게 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고 지붕이 있고 기둥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아이고 이건 뭐 그냥 아까 이 공작물이 건축물에 딸려 있다 그러면 건축물로 보시면 되고 딸려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공작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응?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의해서 꼭 뭐 지붕이 없다라고 해서 공작물이 되는 게 있나? 아, 지붕이 건축물이 아유 이렇게 오히려 헷갈려. 무조건 분리돼서 그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래 예를 들어 1번에 높이 6m를 넘는 굴뚝이 이렇게 놔도 굴뚝이 건축에 딸려 설치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필요 없다고. 아예 여기서 공작물은 다 건축과 분리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히 3번에 그 밑에 있는 걸로 그럴 필요 없이. 이 공작물을 축조하라는 자는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의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 누구에게 신고하면 되냐? 신고밖에 없잖아. 허가는 아예 없고 공작물은 아예 신고밖에 없고 그 신고도 자치시, 자치도, 시장의수구청장이지. 예를 들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라. 그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이라고 있잖아. 구청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시장의수구청장. 그리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정리를 해봅시다. 공작물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됐어. 아휴 답지근하다. 제가 옛날 같으면 이거 좀 더운 것 같아요. 차가운 게 좋아요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요새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신종 코로나가 온도가 높을수록 약하죠. 걔네 시원하게 공부에 머리 시원합니다 해서 그랬다가 무슨 말 들으려고 나중에 저런데. 자, 공작물인데 2, 4, 6, 8 메타 넘는 요것이 신고다. 큰 거 넘는 개념 초과의 개념입니다. 초과의 개념. 그런데 요거 할 때 다른 숫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 2의 배수로 생각하면 딱 좋잖아. 또 한 자리 숫자 2의 배수 2, 4, 6, 8 2, 4, 6, 8 넘는 큰 것이 신고다. 이렇게 잡으시되 2, 4, 6, 8로 딱 잡으시되 대부분이 6m다. 대부분을 6m 중심 6m 넘는 걸로 보시고 그렇지 않은 걸 따로 기억을 하시란 말이야. 그렇지 않은 것을 대부분을 6m로 놓고 6m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을 6m로 놓고 그렇지 않은 걸 기억하시는. 자, 이 2m 넘는 게 담장옹벽이에요. 담장옹벽. 우리 옹벽은 무너지기 쉬운 곳은 무너지지 않도록 주로 이제 콘크리트 갖고 담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쌓아놓은 것을 옹벽이라고 하는데,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그 옹벽 같은 거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도로변에도 옹벽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장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일단 담장을 생각하시고 담장과 비슷한 옹벽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2m 넘을 때가 신고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담장의 높이는 2, 4, 6, 8 중에서 찾는다라면 상식적으로 2m가 보통의 담장 높이로 보시면 돼요. 담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낮으면 밖에서 다 보이잖아. 안에 다 보잖아. 담장 역할 안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높일 필요도 없어요. 살짝 우리 키보다 살짝 높은 적당한 수준이죠. 이게
여기서 그래서 담장을 우리 키보다 살짝 너무 보통의 담장이 지나다닐 때 바로 다 손이 보이진 않죠. 요새는 뭐 개방해서 많이 짓지만 보통의 담장이라고 2m 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 비슷한 옹벽도 2m 넘는 걸로. 이게 4, 6, 8이 될 수는 없잖아요. 2, 4, 6, 8 중에서 선택이니까. 만약에 4m 넘는 걸 담장을 기본으로 삼는다? 보통 담장이 아니고 이것은 교도소 같은 특수한 데서나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크게 담장하지, 보통 생각하는 담장은 약간 그 외부 시선만 좀 피할 수 있는, 또 너무 높으면 또 공기 잘 통하지도 않아요. 2m 넘는 거 상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4와 8은 이건 두음자 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그렇게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80. 광고판이든 광고탑이든 광고랑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뭐 고속도로 가다 볼 수 있는 광고판, 이런 것들. 고가 수조를 얘기해요. 고가 수조. 물 담아놓는 수조인데 고가의 높은 곳에 설치하는 고가 수조. 그래서 광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사광팔고 이렇게 해서 아까 담장은 이거였고요. 광에 있어서 뭐 육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고스톱 할 때 광 팔고 한다. 그래서 팔 거 사광밖에 없죠. 훌륭하게 팔고 시작하죠. 사광 팔고. 화투한 사람이 좀 유리하겠네 이거. 아까 화투에서 초가 5다 그랬는데, 사광 팔고 시작하는 사광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게 5m짜리가 있어요. 일단 2, 4, 6, 8로 잡으시되, 나중에 나온 것 중에 5m 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있어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요것이 이제 그 태양에너지를 많이 강조하면서 나중에 추가돼서 나온 것이라, 원래는 2, 4, 6, 8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나중에 나오면서 이게 5m 넘는 요것이 신고예요. 5m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역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라면 나의 태양 이렇게 이럴 수밖에 어쩔 수 없다니까. 에? 일단 2, 4, 6, 8로 잡으시되 대부분이 6m라니까. 굴뚝이 됐든 장식탑이 됐든 기념탑이 됐든 뭐 운동시간 철탑이 됐든 대부분 여기 없는 건 다 6m. 2, 4, 6, 8 중에 6이 기본. 담장 옹벽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m 넘는 거 사광 팔고 나의 태양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게 다 넘는 큰 게 신고인데 이하라는 거 하나 따로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따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넘는 거를 살펴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순서대로 해볼까요? 5번이 2m 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에 2m 넘는 옹벽 담장 옹벽 상식. 사광팔고 봅시다. 3번이 사광이에요. 4m를 넘는 광고탑이든 광고판이든 광고랑 관련된 거 사광. 그 다음에 8번이죠? 8번. 높이 8m. 아니야. 이거 아니고 어디 있어? 4번 있네. 4번.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사광 팔고죠. 그 다음에 5m짜리가 어디 있나요? 맨 끝에 있잖아. 11번에. 오나이 태양 했던 거.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나오면 이거 나중에 신설된 겁니다. 오나이 태양. 그리고 6m 넘는 게 1번, 2번, 7번이네요. 나머지를 대부분 6m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6m를 넘는 굴뚝이 됐든 2번에 장식탑, 기념탑이 됐든 7번에 운동수란 철탑, 골프 연습대 운동수란 철탑, 주상에 설치한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6m 아닙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6번에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높이로 따졌지 면적 지하대표는 면적으로 30제곱미터 다 넘는이 있는데 유일하게 따로 기억하실 게 8번은 따로 체크하시고 따로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뭐가 특징이냐면은 8m로 8m인데 8m 이하가 핵심이에요. 이하가 핵심이라고. 8번은요. 다른 건 지금 넘는 큰 것이 신고였잖아요. 여기서는 이하가 핵심이라니까요.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기계식 철골 졸업식 주차장이라는 것이지만 이것도 8m 이하를 바꿔내는 게 틀리게 내는 거라고. 이게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리식 주차장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그런 것으로서 반드시 외벽이 없어야 돼. 기계식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 외벽이 있다 그러면은 벽과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돼버립니다. 지금 여긴 건축이 아닌 걸 전제로 하잖아. 그래서 외벽이 없어야 돼요. 외벽이 없어야 되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런 거 상상해 보시면 돼. 그런 거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지어진 것이 있을 때 그 높이가 8m 넘은 거를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최대가 8m 이하야. 8m 이하. 왜냐하면 외벽도 없는데 기계식 주차장이면 막 차 주차하고 무게도 꽤 나갈 텐데 외벽이 없어요. 8m 넘어서 크게 지었다가 그 무게 때문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 다치는데. 그래서 이건 최대치가 8m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취지상. 서울 이쪽에서는 어디에 있나 이것이. 제가 저 인천 쪽으로 다닐 때는 부평 막 이런 데서는 봤는데 이쪽에서는 이게 옛날에 한창 유행하다가 요새는 이제 주차 빌딩을 많이 짓지 이런 거 좀 덜 짓기 때문에 요새 와서는 좀 보기 힘들 수 있는데 혹시 보셨다는 분은 어디서 보셨나 혹시? 에? 대학병원? 어디 대학병원? 삼성병원이 있어요? 옥상 4층까지 있어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요건 8m 이하, 다른 건 넘는 큰 게 신고인데 요것만 이해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적용 행위 들어가죠. 건축 설비는 거의 뭐 시험에 관련 없으니까 대상 위주 이제 건축 개념부터 보십시다. 04번에 1번 건축 개념. 5가지 개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 5가지 개념. 자, 건축 속에는 5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새로울 신자, 지을 축자, 신축, 증가시킬, 증축, 고칠 개자, 고쳐 짓는다, 고칠 개자, 다시 짓는다, 재축, 다시 재자, 그리고 이전이 말 그대로 옮기는 게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를 다 건축이라고 하는데 요건 제가 11월 달에 할 때도 요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했습니다. 막 8, 90% 수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더 100% 다 할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쓰는. 자, 원래 개축, 재축은 예전에 신축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축과 증축을 먼저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전과는 또 별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신축과 증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새로 짓는 게 신축이기 때문에 자, 건축이 없는 땅. 건축이 없는 빈 땅에 새로 지으면 이게 다 신축이에요. 건축이 없는 땅에 새로운 건축을 짓는다. 이게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증축은 신축과 달리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요.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든 아무거나 추가서 늘려 짓는 부분을 다 증축이라고 합니다. 없는 땅에 새로 짓냐, 있는 상태에서 더 짓느냐 하는 게 이게 신축과 증축의 기본적인 차이가 되는 건데, 이 신축의 개념이 되는 건축이 없는 대지라는 말 속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고 기존 건축이 있다가 철거 멸실해서 없어진 경우도 포함이에요. 이건 있는 상태고 있더라도 철거나 멸실되면 없어졌잖아요. 여기랑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없는 개념은 신축의 개념에는 철거 멸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래 철거 멸실이 여기랑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랑. 그래서 이게 여기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철거 멸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혹시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건 개축, 재축으로 떨어져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철거 멸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기존 건축이 있는데 기존 건축이 있어요. 없는 땅에 짓는 게 신축이 아니라 있는 땅에 지어. 있는 땅인데 이것이 어떤 땅, 어떤 건축물만 있느냐? 부속 건축물만 있다라면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땅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은 제가 아까 부속 건축물은 독자적 의미가 없으니까 주된 건축물 위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부속 건축물만 있다는 얘기는 주된 건축물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죠. 주된 건축이 없는 땅에 만약에 주된 건축을 짓는다. 뭐가 됩니까?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주된 건축물만 있어요. 주된 건축물만 있는 땅에 부속 건축물을 짓는다. 같은 데이지요. 그렇게 되면 신축이 되는 거라고. 기존 건축이 주된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더 지으니까. 부속 건축은 있다는 얘기는 주된 건축이 없는 상태에서 지으니까 신축이 되고. 그죠?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주된 건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부속 건축물은. 그리고 개축과 재축이면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사람이 철거했느냐 멸실되었느냐 여기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철거라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걸 얘기해요. 멸실은 사람과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없어진 상태를 멸실이라고 합니다. 고칠 깨자 다시 제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친다는 건 사람이 고친다는 인위적 요소가 훨씬 강합니다. 이거는 다시에 불과하잖아. 다시 꼭 사람이 한다는 게 그냥 사람이 하겠지만 다시에 불과하고 이건 사람이 고치는 것이라 철거는 개랑 연결되고 자연재해로 멸실된 것은 재랑 연결되고 이 기존 건축이 있는데 철거나 멸실된 상태에서 새 철거 멸실하고 새 건물 짓는데 이 새 건물을 둘 다 기본적인 공통점은 약간의 차이는 생깁니다. 기본적인 둘의 공통점은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다는 게 둘의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종전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 재축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철거 멸실을 아까 신축에서 포함했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 멸실돼 있지만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 재축이기 때문에 이 범위,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이 범위를 넘어서서 지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신축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신축이 되는 거라고. 예. 아까 개축적 포함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뭐 쉴 시간 됐으니까 쉴 때는 쉬고 해야 돼요. 그죠? 멈춥니다. 여기서.